우리가 이제 기업재무에서는 17장에 왔습니다. 지금 기업재무론 수업에서는 이게 네 번째 챕터가 되겠는데, 처음에 자본 비용, cost of capital을 했고, 그 다음에는 자본의 조달, 그래서 raising capital 이제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업의 그 자본 구조, capital structure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배당 정책까지 왔는데, 재무 관리 원론에서 수업을 들었던 부분까지 합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의 주요한 의사 결정은 다 다룬 셈이 됩니다. 기업의 중요한 재무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돈을 모으자, 자금을 확보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번 돈을 우리 주주들에게 환원하자, 돌려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원론에서 배우는 내용은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까? 어디에 투자를 할까? 어떤 투자안이 좋은 투자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순현재 가치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됐다라는 것을 우리 재무관리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은 재무관리의 뒷부분하고 우리 지난 수업들에서 했어요. 어떻게 자금을 모을 것이냐,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맞춰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자본 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돈을 모았기 때문에 자기 자본과 부채의 비율이 결정이 되는 그런 자본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7장에서 최종적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라는 배당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배당 정책 자체는 혼자서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자본 구조나 투자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어서 최종적으로 돈을 잘 벌었고 그것을 이제 잘 나눠줄 때 배당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히 이야기하면 배당 정책만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는 배당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고, 그 배당 정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줄까?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지금 주주들한테 돈을 지금 돌려줄까? 아니면 불려서 나중에 줄까? 지금이냐 미래냐, 현재냐 미래냐, 이것을 이제 나누는,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배당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먼저 배당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16장에서 자본 구조를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무관련성 이론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배당 정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건 하에 배당 정책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배당 정책이 분명히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실의 요소가 기업의 배당 정책을 결정짓게 되는지,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두 번째 토픽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늘에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만 할 거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배당과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데, 그 대안의 이름은 바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배당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우리가 목요일에 배우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배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인 주식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주식 배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당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자라는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배당 정책의 무관련성, 배당 정책 또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일단 배당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배당이 뭐냐? 배당은 이제 영어로는 디비던드라고 되어 있는데 디바이드가 나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디비던드는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라는 것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배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주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 예를 들면 임직원에게 준다. 이거를 우리는 배당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이 번 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뭔가 돈을 마련해서 그거를 주주들한테 준다. 이런 경우도 우리는 배당이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금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식의 형태로 뭘 준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배당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당은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을 할 때에만 우리는 배당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업은 1년에 4번 배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보통 배당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다. 그래서 주주다. 그러면 나는 배당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제 그게 궁금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내가 배당을 받게 되느냐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이제 이런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사회가 먼저 기업의 이사회가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자. 이제 그런 결정을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결의를 하면,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결정을 짓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날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배당 선언일, 영어로는 declaration date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보통 한 2주 내에, 2주에서 한 달 내에 그 배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배당 락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요 다음에 나오는 배당 기준일을 기점으로 정해지는 날입니다. 그럼 배당 기준일이라는 것은 뭐냐? 배당을 주게 되는 기준을 잡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 주주가 누군지 확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이 상장된 기업의 경우 매일 시시각각으로 누군가 사고 팔고 있기 때문에 주주의 명단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누구를 우리 주주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것을 한 순간을 포착을 해서 자, 이 순간 지금 주주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잡는 기준이 되는 날이 바로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 기준일에는 기업이 그 자신의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배당 락일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준을 작성된 명부에 따라서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는 배당 지급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ayment date 아니면 date of payment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진행이 되고 보통 이렇게 한 1에서 3으로 갈 때 한 2주, 3에서 4로 갈 때 또 한 2주 걸려서 실제적으로 내가 배당을 받으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기 이제 우리 교과서 예시를 가져왔는데 어떤 기업이 1월 15일에 배당을 주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다. 그럼 declaration date가 1월 15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날 정하는 것은 언제 얼마만큼의 배당을 주겠다. 이 두 가지는 확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언제 payment date, 요 배당 지급일인 2월 16일에 얼마만큼의 주당 얼마씩의 배당을 주겠다. 그리고 그 총액은 합치면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그 주 전에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요 record date가 1월 30일에 있어요. 그래서 1월 15일에 배당 선언을 하고
2주 후인 1월 30일에 배당 기준일을 잡고 다시 2주 정도가 지난 2월 16일에야 지급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요 리콜드 데이트에서는 이제 명단을 잡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날에는 요즘에는 사실상 전자적으로 모든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리콜드 데이트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배당 기준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내가 주주여야지만 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막차는 언제가 되느냐? 바로 배당 락일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배당 락일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배당 락일은 1월 30일 이 배당 기준일의 하루 전으로 이제 익스 디비던드 데이트라는 배당 락일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가 1월 20 배당을 받고 싶다면 최소한 1월 29일 장이 마감되기 전에 이 기업의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날에 내가 주주인 게 확인이 돼서 배당을 2월 16일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1월 29일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주식을 팔았다 라고 하면은 1월 30일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명단에 없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9일인 요 배당 락일의 주주냐 아니냐가 이제 거꾸로 하루 전이 중요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질문. 예를 들어서 1월 요 리콜드 데이트가 월요일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배당 락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주식을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열려 있는, 흔히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영업일, 비즈니스 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월화수목금, 공휴일이 아닌 월화수목금에 해당이 돼야 요 실질적인 그 배당 락일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하루 전이라고 예시를 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며칠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공휴일이나 그 연휴로 인해서 이제 그 점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배당 락일, 왜 배당 락이라고 부르느냐? 여기서의 락자는 떨어질 낙자예요. 이 가을이 돼서 지금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낙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낙자는 떨어질 낙자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떨어져 나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느냐? 여러분들이 사는 주식에는 이제 주식을 샀다. 그러면 이 주식에는 어떠한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경영의 권리, 그리고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 그래서 현금 흐름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금 흐름권이 배당으로서 실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주식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일부 중 하나는 바로 내가 받게 될 배당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던 이 예시에서 1월 29일까지는 내가 이 주식 하나를 사면 주식만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2월 16일에 받게 되는 배당에 대한 권리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9일까지는 주식의 배당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주식에. 그렇지만 1월 30일이 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2월 16일에 주는 배당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직 주식에 대한 권리만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2월 16일에 대한 배당은 떨어져 나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당 락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변합니다. 1월 29일 그리고 1월 30일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1월 29일에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만큼이었다. 뭐 이게 22달러였다고 합시다. 근데 배당을 2월 16일에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한 주당 2달러를 주기로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22달러라는 가격의 요 2달러만큼은
배당에 대한 값어치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1월 30일이 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그 줄어든 값어치는 바로 배당의 값어치만큼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배당 라기를 기준으로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점을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X 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요 배당 라기를 데이 제로, D 제로, 그러니까 그날 사건일이라고 했을 때 그날을 기점으로 이제 그 전까지의 주가에서 그날을 기점으로 그날이 마감이 되는 순간 주가는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이 1달러였다라고 하면은 그 1달러만큼 딱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배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배당을 줄까 말까 혹은 많이 줄까 적게 줄까를 고민하는 문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배당 정책, 디비던드 폴리시라고 부르고, 디비던드 폴리시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배당을 얼마나 줄 거냐라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페이아웃 폴리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아웃 폴리시는 앞으로 우리가 그 다음 목요일에 배우게 될 자사주 매입과 같은 그런 대안적인 방법까지 포함을 해서 얼마나 투자자들에게 환원을 할 거냐라고 표현을 할 거면 보통 페이아웃 폴리시나 아니면 환원 정책이라고 부르고, 구체적으로 배당을 그 방법으로서 배당을 얼마나 줄 거냐라고 하면은 디비던드 폴리시, 배당 정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의미 차이가 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겠습니다. 자, 어쨌든 배당 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누면 지금 배당을 많이 줄까 아니면 지금은 적게 주고 나중에 많이 줄까, 이 문제입니다. 기업의 소유권은 어차피 주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을 지금 줄까 말까는 주주들한테 그거를, 그러니까 곡간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그 곡간을 열어서 지금 쓰게 할 거냐 아니면 그거를 지켰다가 나중에 나중에 더 미래에 그걸 주게 할 거냐, 이 문제, 그러니까 시간상의 문제일 뿐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곧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배당 정책은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 떨어질 때 기업의 가치와 관련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환경 혹은 특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세금이 없다, 뭐 이자율이 다 동일하다,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재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제적인 가정, 경제학적인 가정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기업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원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 이제 그런 것을 홈메이드 디비덴드 폴리시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거는 마치 우리가 요 앞에 장에 자본 구조를 배울 때 기업들의 자본 구조가 어떻게 되든 간에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부채를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논리로 이 배당 정책도 관련이 없는 그 irrelevance가 성립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무관련성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어떤 주식회사 왓튼이라는 기업이 있고, 간단하게 단순화하기 위해서 부채가 없고 자기 자본 100%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식의 숫자는 1000주. 그리고 이제 미래가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해야 되면 또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1년, 2년 이렇게 딱 2년만 장사한다. 그래서 1년 후, 2년 후 받고 끝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후에는 청산이 된다. 모든 남은 것을 다 주주들한테 분배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요 두 해 동안 매년 $10,000씩을 번다. 뭐
여기서는 현금 흐름이든 순이익으로 보든 똑같아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돈을 $10,000씩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자본 비용은 10%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100% 배당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의 배당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dividend payout 이제 ratio, 이제 가끔 payout을 이제 안 쓸 때도 있고, 요것은 전체 순이익 중에 얼마를 배당을 주느냐, 이제 이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1번 경우에 100% 배당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뜻은 순이익 모두를 배당을 주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벌어들인 모든 것을 배당을 주겠다. 그러면 $10,000를 벌었으니까 그것을 모두 통째로 주주들한테 준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주식의 숫자가 1000주가 있으니까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00 나누기 1000 해서 $10를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배당 주주의 입장에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배당이 유일해요. 이 기업은 뭐 오랫동안 더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첫 해에 받는 배당이 얼마냐, 두 번째 해에 받는 배당이 얼마냐, 이거 두 가지만으로 이 기업의 주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는 이론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첫 해에 $10를 받을 거고 두 번째 해에도 똑같이 $10,000를 벌어서 그것을 다 배당으로 줄 거기 때문에 $10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이 자본 비용이 10%이기 때문에 첫 해에는 1 플러스 0.1로 한번 나눠주고 두 번째에는 10%로 이제 그 제곱, 왜냐하면 2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곱항이 들어가서 이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현재 가치는 17.36달러가 돼야 되고 따라서 주가도 17.36이 됩니다. 100% 배당을 줄 때 주가는 17.36이다. 이거를 잠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기업 전체의 가치는 17.36짜리 가치를 가지는 주식이 1000주 있고 부채가 없으니까 기업의 가치는 곱하기 1000을 해서 17,360이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배당 비율을 바꿔볼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는 100%가 아니라 그보다 적은 50%만 배당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10,000 중에 50%만 배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5,000를 배당을 주는 거고, 그 $5,000가 모든 투자자에게, 주주에게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므로 5,000 나누기 1000주 해서 $5가 첫 해의 배당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0는 어떻게 되느냐? $10,000를 벌었는데 $5,000는 배당으로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5,000는 기업에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남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고, 이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다시 활용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쓰게 됩니다. 지금 기업의 그 자본 비용이 10%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만큼의 제 몫을 했다. 그래서 10%의 이익을 창출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해에는 이 다시 재투자된 이 부분 때문에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더 커지게 됩니다. 원래라면 $10,000만 나와야 되지만 첫 해에 $5,000를 다시 투자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현금 흐름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거는 5,000 곱하기 1 플러스 0.1 해서 $5,500가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해에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10,000에서 15,50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5,500을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넘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이 두 번째 해 장사를 하고 접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주주들한테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주가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요 15,500을 1000으로 나누어서 15.5달러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첫 해에는 5달러를 받지만 두 번째 해에는 15.5달러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사실을 예상을 한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첫 해에 5달러, 두 번째 해에 15.5달러를 받는 그런 금융상품이 되고 그거를 10%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주면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이 값이 17.36이 나와요. 이 17.36은 앞에서 봤던 숫자입니다. 바로 첫 번째 경우에서 주가를 계산했을 때 17.36이 나왔는데 그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주주의 입장에서는 10달러를 받느냐 아니면 5달러를 받고 15.5달러를 받느냐 똑같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삼모사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를 네가 아침에 4개를 먹고 저녁에 3개를 먹을래, 아니면 아침에 3개를 먹고 저녁에 4개를 먹을래는 사실 똑같은 얘기다. 이제 이것이 지금 배당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도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숫자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17.36이라는 주가에 대해서 1000주가 있으므로 기업의 가치는 17,360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고 이 값 또한 앞에서 계산한 첫 번째 경우에 이 기업의 가치와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완전히 동일하다. 주주의 입장에서든 기업 전체의 입장에서든 변화가 없다. 근데 이거는 100%냐 50%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배당을 더 많이 주면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서는 110%를 배당을 줘보겠습니다. 110%를 배당을 준다라는 것은 원래 이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0,000달러인데 거기에 110%니까 11,000달러를 배당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쨌든 어떻게 됐든 줬다 칩시다. 그러면 11,000달러를 1000주로 나누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11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10,000달러를 벌었는데 11,000을 줬으니까 1000만큼 손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그만큼은 어딘가에서 메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 투자자한테 가져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주식의 형태로든 아니면 채권의 형태로든 외부 투자자한테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외부 투자자 또한 내가 투자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만큼 이익을 얻어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기업의 자본 비용과 동일하게 요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에도 우리가 만이라는 돈을 벌겠지만 그 중에서 먼저 이 외부 투자자의 도움을 받았던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00에 대해서 10%의 수익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1100만큼은 먼저 외부 투자자들의 몫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남는 것은 890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남은 8900을 기존의 주주인 1000주로 나누어서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돈은 8900 나누기 1000 해서 8.9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경우에는 배당 비율을 올렸더니 첫 해에는 배당금을 많이 줄 수 있지만 두 번째에는 배당을 적게 주게 되는, 지금 많이 주는 대신 나중에는 적게 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주가를 계산해 보면 똑같은 논리로 첫 해에 11, 두 번째 해에 8.9를 주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 집어넣고 10%로 각각 할인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황당하게도 주가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17.3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또한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먼저 많이 받는 것 또한 앞에서 얻었던 결과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똑같기 때문에 이 기업 전체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기업 가치는 1000 곱하기 17.36 해서 17,360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와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종합을 하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이 기업이 배당 비율을 늘리든 줄이든 여전히 주가는 동일하고 내가 이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배당 정책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주주의 입장에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투자자를 하나 상정을 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어떤 투자자가 X, 이 X라는 사람이 그 와튼의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기업의 주식을 1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은 꼬박꼬박 동일하게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동일하게 주당 배당금을 10씩 받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합시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와튼이라는 이 기업은 첫 번째 경우에 바로 그거에 해당했던 첫 번째 경우에서 세 번째 경우, 그러니까 배당을 처음에 더 많이 주는 형태로 바꾸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좀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투자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해에 이 투자자는 1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를 살펴보면 주당 배당금이 10일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 곱하기 11, 그래서 11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100만 받으면 된다니까? 10주에 대해서 100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10만큼이 남았죠.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0을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여윳돈이니까 다시 주식을 삽니다. 이 와튼이라는 기업의 주식을 이제 10달러만큼을 투자해서 산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지금 주가가 17달러 언저리이기 때문에 17분의 10만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건데, 이제 정확하게 정수로 떨어지진 않지만 뭐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만큼을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주식을 투자했다 칩시다. 그러면 두 번째 해에는 경우 세 번째 경우에서 살펴봤듯이 두 번째 해에 받을 수 있는 주당 배당금은 8.9였어요. 그래서 8.9에 대해서 이 투자자 X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숫자가 10주였기 때문에 10 곱하기 8.9 해서 기본적으로는 89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까 첫 해에 주식을 더 샀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한 10에 대해서 또 배당을 받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 10의 그 10%의 요구 수익률을 얻는 형태로 결정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11달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89에 추가로 받게 되는 11을 더하면 100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투자자는 첫 번째 해에 100을 쓰고 두 번째 해에 또 100을 받아서 100을 쓰는 자신이 원했던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와튼이 첫 번째 경우의 배당 정책 100% 비율을 유지하든 아니면 세 번째 경우로 바꾸어서 110%의 배당 비율을 만들든 상관없이 자신은 항상 100을 쓰고 100을 쓰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투자자를 생각해 볼게요. 이 투자자 G는 이 사람은 똑같이 10주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이 사람은 조삼모사에서 아침에 4개를 받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해에는 더 많이 받는 것이 좋다 라고 했다 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우 세 번째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마침 와튼이 경우 세 번째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튼이 정책을 바꿨어요. 세 번째 경우에서 첫 번째 경우로 바꿔서 배당 비율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화가 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투자자 G는 첫 번째 해에 이제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 100% 배당 비율이므로 이 와튼이라는 기업은 주당 10달러의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투자자 G는 10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10주를 갖고 있으면 110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 10만큼 모자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10에 해당되는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팔면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첫 번째 해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100에 자신이 주식을 팔아서 얻은 10을 더해서 110이라는 원하는 숫자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 만약에 이 사람이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면 똑같이 이 와튼이라는 기업은 두 번째 해에도 똑같이 10이라는 배당을 줬을 거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주 해서 100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은 그 10주 중에서 일부를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얼마씩을 손해를 보게 되느냐? 10달러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을 팔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을 포기한 셈이 되죠. 이제 그거를 계산해 보면 11이 나오고, 따라서 이 투자자 G가 받게 되는 금액은 100에서 11만큼 줄은 89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투자자 G는 첫 해에 110을 받고 두 번째 해에는 89를 받게 되는 상황이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이 와튼이라는 기업이 110%의 배당 정책을 실시했던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였고, 이제 그 경우와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 X와 G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홈메이드 배당 정책, 그러니까 자체적 배당 정책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굳이 배려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돼요. 어차피 얘네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얘네가 총 7개의 그 과일을 아침에 4개를 먹고 싶고 저녁에 3개를 먹고 싶으면 지네가 그렇게 할 것이고, 아침에 3개를 먹고 저녁에 4개를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루에 7개만 주면 된다. 이거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정책은 언제 먼저 주느냐, 그러니까 먼저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의 문제일 뿐 사실은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 배당 정책의 무관련성이 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배당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낮은 배당금을 주고 어떤 기업은 높은 배당금을 줘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무관련성을 깰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세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는 이득을 얻었을 때 세금을 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배당을 통해서 받은 것도 금융소득으로 잡혀요. 그리고 금융소득은 과세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우리는 배당으로 받은 금액 중에 일부를 국세청을 통해서 정부에게 냅니다. 이제 그 세금을 낸 만큼 나는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주다라고 했을 때 기업이 나한테 배당을 주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배당을 안 주고 그냥 내가 주식의 형태로 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됐어요. 근데 굳이 자꾸 주겠다고 해서 받았더니 내가 세금을 내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낮은 배당을 하는 것이 차라리
투자자 주주들한테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확장을 하면 어떠한 사실을 얻을 수 있느냐? 반대로 만약에 그러면 배당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면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겠네? 라는 생각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증명이 되었는데, 이제 이 그래프는 미국의 기업 중에서 배당을 주는 기업의 숫자를 나타낸 거고요. 이 X축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그 숫자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근데 2003년에 미국이 그 세법을 개정을 했어요. 정부와 의회에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당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세금을 줄였는데, 특히 이제 배당에 대해서 그 소득세를 내는 그 세율을 줄였습니다. 대폭 줄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게 적용이 된 바로 그 다음 분기에 즉각적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 전까지는 배당을 주주들한테 주었을 때 이 주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우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배당을 안 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세금이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면 너희가 이걸 가져가서 현금으로 써라 라고, 이제 그것이 주주를 위한 방법이다 라고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때부터 배당을 막 주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차이가 바로 이 세금이 배당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증권의 발행 비용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조금 특수한 상황인데, 이 앞에서 우리가 무관련성 이야기를 할 때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처음에 배당을 많이 주기 위해서 기업이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공급을 받았어요. 이제 자금을 외부 투자자한테서 받는 형태가 된다면, 이거는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기업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팔고 그 대가로 그 증권에 대한 값을 기업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배당을 위해서 쓴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장이냐? 15장에서 배웠던 게 뭐였냐면, 외부의 증권을 발행했을 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저가 책정 현상, 언더프라이싱 이라는 것이 있고,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이 서류를 작성하고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회계감사를 받고 이런 등의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실제로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배당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증권을 발행하면 안 써도 될 돈을 기업이 써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기업이 돈을 쓰게 되면 그만큼 기업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러한 발행 비용은 배당이 좋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행 비용이 존재할 때 기업들은 배당률을 낮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두 가지, 세금의 존재와 발행 비용의 존재는 왜 어떤 기업들이 낮은 배당률을 선호하느냐를 설명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반대로 왜 어떤 기업이 배당을 많이 주느냐를 선호하는, 왜 많이 주게 되느냐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데, 바로 현재 소득을 위한, 투자자들의 소득을 위한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여러분들처럼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60대가 돼서 조만간 은퇴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그 먹고 자고 하는 이 문제는 순전히 연금과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투자했던 금융 투자 자산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은퇴한 사람들 같은 어떤 특정 투자자들은 배당 소득이 절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주식을 선호할 것이냐, 내가 나중에 은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할 때 이왕이면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기업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은퇴한 사람들 같이 이런 특정한 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당을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기업들이 왜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서 배당률이 높으냐를 설명하는데 많이 쓰이는 근거인데, 뭐 우리나라와 이런 경우는 다르게 미국의 경우는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 중에 이 주식에 자신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놓은 것에서 배당 소득으로 이제 지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미국 기업들의 배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제 그러한 차이는 이런 그 은퇴자들이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정보 효과인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앞장에서 자본 구조에 대해서 배웠을 때 자본 조달 우선순위 이론, 패킹 오더 티오리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식을 발행하면 그 희석 효과, 딜루전이 발생을 해요. 기존 주주들의 몫을 떼어서 새로운 투자자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는 손해를 봅니다. 근데 기존 주주가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자비로운 척 하면서 주식을 만들어서 준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경우는 보통은 이 기업이 갈 때까지 간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것이 앞장에서 배운 자본조달 우선순위 이론이었어요. 이제 그거랑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냐? 배당을 얘네가 잘 줘왔어요. 지금까지는 배당을 계속 꾸준히 많이 줬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자, 올해부터는 배당을 안 주겠다. 혹은 올해는 배당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한다.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오겠죠. 얘네가 갑자기 왜 배당을 안 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 이 기업이 망해가고 있구나. 배당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올해는 별로 장사가 잘 안 됐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없고 그래서 배당을 못 주는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을 줄이는 액션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기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기업이 원래 배당을 잘 안 주는 되게 짠돌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배당을 많이 주기로 발표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라는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거꾸로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기업들이 처음에 너무 자비롭게 배당을 많이 주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배당을 못 주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처음부터 안 주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일부러 적게 주면 나중에 왜 줄였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모님이 용돈을 준다. 근데 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월 뭐 예를 들면은 정말 필요한 거 다 하고 정말 순수한 용돈으로 일주일에 5만 원을 줬다 합시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부모님이 5만 원 주던 거를 끊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화가 나겠죠? 그러면서 야, 지금 우리 집이 진짜 어려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애초부터 적게 주다가 한 번씩 잘해주면 차라리 좋은데, 그거를 처음에 너무 오바해서 잘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목표를 못 채우면 욕을 먹기 때문에 처음부터 낮은 배당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보 효과는 왜 기업들이 배당을 잘 안 주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고객 효과라는 건데, 이제 클라이언텔의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영어가 좀 어려운데 CLENTELE 이제 요렇게 쓰는 말이 있는데, 요게 고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 이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끼리끼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는 높은 배당을 받기를 바라는 투자자도 있고 낮은 배당을 받기를 바라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높은 배당을 받기를 바라는 투자자는 지금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고, 낮은 배당을 좋아하는 투자자는 기업이 지금은 적게 주더라도 성장을 많이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내가 높은 가격의 주식을 파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투자자들이 알아서 잘 자기의 취향에 맞추어서 투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낮은 배당의 기업을 좋아하는 투자자는 낮은 배당을 주는 기업을 이미 투자하고 있고, 높은 배당을 좋아하는 투자자는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서로를 만족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기업이 나서서 저희는 이번에 배당을 바꾸겠습니다. 뭐 그게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가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든 갑자기 배당을 바꾼다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기업에 투자했던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여기가 높은 배당을 준다고 해서 투자한 건데 이제부터 배당을 안 준다고? 그러면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주들이 이미 투자했던 이 주주들이 주식을 파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기업을 찾아 떠나겠죠. 이건 마찬가지로 낮은 배당을 주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배당이 작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낮은 배당을 통해서 그 대신 이 기업이 나중에 많이 성장을 해라, 이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얘네가 더 이상의 성장은 없고 이제 분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배당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투자자는 그러면은 성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떠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의 배당 비율이 바뀌면 기존 투자자가 이 기업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면 기존 투자자가 떠나는 것은 주식을 판다란 얘기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바꾸는 것은 결국 기존의 자신들의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국 기업 자체에게도 손해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 고객 효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고객 효과에 따르면 기업이 배당 비율을 높게 하든 낮게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다만 그 비율을 안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신들의 고객의 니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기업의 배당 비율을 설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 배당률이 어떤 기업은 왜 높고 어떤 기업은 낮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배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배당 정책이 이론상으로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세 번째,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배당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가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다 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에 목요일에는 배당을 주는 대신 다른 방법, 자사주 매입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이 대안으로서의 자사주 매입을 살펴볼 건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배당은 방금까지 이야기를 했듯이 한 번 주기로 했으면 꾸준히 줘야 됩니다. 네, 보통 1년에 4번씩 해서 꾸준히 줘야 돼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주면 되고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규칙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본질은 같지만,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그 본질은 같지만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